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노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4년 7월 8일 오전 11시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 줄여서 전삼노는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정문 앞에서 총파업 결의 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약 6,000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 기본급 5.6% 인상과 노조 창립이 효율 지정, 파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죠. 반면 삼성전자 측은 파업에도 불구하고 생산에 차질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체 인력을 고려 중이라고 했고요. 동시에 노조와의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은 오랜 기간 동안 노조 활동을 억제해왔기 때문에 현재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55년 역사상 최대 규모의 노동쟁의로 평가되며 삼성의 노사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 예측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다들 아시다시피 파업이란 삼성전자에만 국한된 일이 아닙니다. 심지어 파업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일이죠. 잊을만 하면 뉴스에서 나오는 게 파업이죠. 현대차 파업은 연례 행사나 다름없고 지하철 파업은 마치 일상처럼 잦은 느낌입니다. 요즘은 의사협회 파업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가장 큰 이슈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사회적 파문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른바 귀족노조라 불리며 충분한 대우를 받음에도 너무 지나친 요구를 하는 노동조합 때문이죠. 귀족노조는 2002년 매일경제가 노조공화국 시리즈를 만들면서 생겨난 단어입니다. 신성 불가침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노동계를 매일경제가 비판을 가하자 매일경제 신사옥의 달걀 투척 사태와 시위도 이어졌죠. 노조공화국 시리즈를 보면 노조 간부들의 비리와 너무나도 호화스러운 생활 등을 고발하고 있는데 시위를 해도 매일경제가 보도를 멈추지 않자 나중에는 본사 편집국이 점거당하는 일도 벌어졌고요. 대표적인 게 미스스한 이야기 채널에서 다루었던 지미 호파이죠. 노조의 힘을 사용해 엄청난 권력을 휘두르며 정치와 재계에도 영향을 끼쳤고 돈을 쓸어 담는 것은 물론 마피아와도 손을 잡은 인물이었습니다. 영화 아이리시맨을 보면 1950년대 지미 호파는 노동자들의 권익을 앞세워 당시 엘비스 프레슬리와도 맞먹는 유명세를 가졌다고 묘사했죠. 노조가 커지면 그 안에서 엄청난 돈과 언론 정치계와도 엮이기 때문에 내부에서도 양극화와 정치가 난무합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노동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가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가 되어버리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에게 표가 몰릴 거고 그런 사람이 노조 안에서 권력을 잡게 되니까요. 노조공화국이라는 말처럼 실제로 해외에서 한국의 기업을 유치하려고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노조를 유심히 봅니다. 투자 리포트들을 보면 하나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죠. 이 말대로라면 한국은 노조가 엄청 잘 되어 있다고 보이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도 애매합니다. 노조 조직률은 생각보다 낮고 많은 노동자들은 여전히 열악하고 대우도 제대로 못 받고 있죠. 투자 리포트에 나오는 리스크는 노조 때문이라기보다는 강성노조, 귀족노조 때문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면 노조는 어떻게 한국에 자리 잡게 되었을까요? 왜 조금 이상하다 싶은 방향으로 진화하게 되었을까요? 역사를 한번 보죠. 일단 노동조합의 정의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목적으로 조직한 단체를 뜻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인상 및 근로조건 개선, 고용 안전성 확보, 작업장 안전 보장, 복리 후생 증진, 경영 참여를 통한 민주적 의사결정과 같은 목적을 가진 단체이죠. 한국의 노동조합은 근대 자본주의 도입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최초의 노동조합은 1898년 5월 운반부 46명이 조직한 선진본정 부두조합이었습니다. 그 후 1899년 2월 군산에서 조직된 공동노동조합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노동조합이 잇따라 결성되었죠. 초창기의 노동조합은 사실 지금과 같은 성격의 조직은 아니었습니다. 노동자들에 대한 계몽단체이기도 하면서 노동자들에 대한 취재 기관의 역할을 하였죠. 근대적인 의미의 노동조합 운동은 1920년에 결성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조선노동 공제회나 조선노동 대회 등과 같은 전국적인 노동조합이 조직되기 시작했죠. 당시 조선노동 공제회는 조직의 목적을 지식개발, 품위 향상, 저축장려, 위생장려, 환난구제, 직업 속의 기타 일반 노동 상황의 조사 연구, 기간지 공지를 발간하여 일반 노동문화를 보급할 것 등에 두고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대회는 땀 흘리는 노동자들의 인격 향상과 상식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밝혔는데 두 조직 모두 목적과 같이 강연회를 통하여 노동자들의 인격 향상이나 지식 계몽을 도모하는 정도로 성격이 온건했죠. 1922년에는 13개 노동단체가 중심이 되어 조선노동연맹회가 결성되었지만 조선노동연맹회 지도부 내부에서 사상적인 대립을 거듭하게 되면서 쉽사리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조선노동연맹회의 지도부 갈등은 노동자의 이익이 아닌 노동단체 지도부의 주도권을 둘러싼 비노동자적 이익 때문에 생긴 것으로 원래 목적인 노동운동이고 뭐고 아무것도 되지 않았죠. 이렇다 보니 세력도 약해지고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어 조선노동 총동맹이 결성됩니다. 조선노동 총동맹 뒤에는 조선공산당이 있었죠. 조선노동 총동맹도 노동자의 이익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경제투쟁에서 정치투쟁으로 파벌방멸, 이론투쟁, 민족 단일당 결성 이런 것들을 외쳤거든요. 사실상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더 혈안이었죠. 결국 1927년 9월에는 다시 조선노동 총동맹과 조선농민 총동맹으로 분리되고 맙니다. 이 두 단체 역시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죠. 당시는 이제 강점기였거든요. 하지만 1930년대 이후의 노조는 이전보다 더 강경하고 적극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것도 이제 강점기 때문이죠. 1920년 33개였던 노동조합은 1930년 561개로 급증했으나 노동운동에 대한 일제 탄압이 강화되면서 노조는 합법적인 활동으로는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택한 게 비합법 조직이 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일제 허가 범위를 벗어난 강력하고 급진적인 투쟁 방식이죠. 파업이나 태업은 물론이고 직장 이탈, 도주, 심지어 항의 무장 투쟁으로까지 투쟁 방식이 확대되었습니다. 1930년대 후반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과 그에 따른 전시체제 강화로 통제가 더 심해지자 노동조합원들은 아예 지하 저항운동과 독립운동에 참여하게 되었죠. 그러다 1945년 해방 이후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여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를 설립하게 됩니다. 해방 직후 일제 패망으로 축제 분위기였지만 동시에 사회는 혼란했죠. 이 혼란 속에서 한국의 노동조합은 급속도로 조직화되고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혼란했던 건 경제도 마찬가지였죠. 공장 폐쇄와 조업 단축에 실업은 증가했습니다. 노동조합은 여기에 반대하며 자주 관리운동과 해고 반대 투쟁을 벌였죠. 사회가 혼란하고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노조의 투쟁은 노동자들에게 먹혀들었고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의 초기 회원수는 18만 명에서 55만 3,408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죠. 해방 직후 한국은 남과 북이 이념 대립으로 분열되고 있었고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던 노조는 반공정책의 타겟이 되었죠.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는 1948년에 불법 조직으로 소멸당하게 되고요. 한편 비슷한 시기 우익계 노동조합인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이 대한노동총연맹으로 개편되어 다시 세상에 나왔죠. 대한노총은 애초에 우익진영의 정치적 지원하에 하향식으로 조직되었기 때문에 정치 권력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실제로 이승만은 대한노총의 총재직을 맡으며 대한노총 위원장을 사회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등 직접적으로 개입했죠. 즉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든 노동자들이 조직했든 의익이 조직했든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는 순기능보다는 정치 권력과 지도부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단체였습니다. 때문에 1950년대의 노동운동은 큰 발전을 이루지 못했고 1953년에 최초의 노동관계법이 제정되었으나 실질적인 적용도 미흡했죠. 1960년 사회혁명이 발생하고 자유당 정권이 붕괴되고 나서 노동조합의 조직이 다시 활발해지는가 싶었으나 5.16 군사정변 이후 노동운동에는 또다시 제동이 걸리게 됩니다. 정부는 한국노동조합 총연맹을 설립하여 노동조합을 국가와 기업의 통제하에 두었기 때문에 노조는 힘을 쓰지 못했죠. 사실 경제가 선진화되지 못한 국가에서 노동 관련 법이나 조직이 발전하기 힘들기도 합니다. 지금이야 성장이냐 분배냐 따질 수 있지만 분배할 게 있어야 분배를 하죠. 분배에 대한 정책이 잡히지 않으면 즉 성장 위주의 정책이라면 노동자의 권익은 뒷전이 됩니다. 당시의 한국은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은 성장이 우선일 수밖에 없고요. 우파 진영이 경제 성장을 이루고 이후에는 진보 정권이 권력을 잡아 노동이나 권익, 분배, 복지를 펼치는 건 사실 클리셰라고 할 정도의 수순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투표는 지금 국가의 성장이 우선이냐 분배가 우선이냐를 선택하는 것이기도 하죠. 1970년대 이후 한국이 급속한 산업화를 이루면서 새로운 노동 계층이 형성되었고 한국 노동조합과 노동운동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전태일의 분신 사건이죠. 대한민국 노동운동의 역사는 전태일 열사의 등장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라는 말이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가난한 가정 형편 때문에 초등학교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노동 현장에 뛰어든 인물로 1965년부터 평화시장에서 재단사로 일하며 열악한 노동 환경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고작 21살의 나이에 평화시장의 재단사들을 모아 노동운동단체인 바보회를 결성하였죠. 이름이 바보회인 이유는 착취당하면서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자조적으로 표현한 것이었고요. 전태일 열사는 노동 문제의 심각성을 사회에 알리고자 보다 확실한 방법을 계획했습니다.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열사는 평화시장 앞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인류일은 쉬게 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분신한 것이죠. 이 사건은 노동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각성을 급속도로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언론은 노동 실태에 대해 보도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동조했으며 노동자들의 권리 의식도 향상되었죠. 1980년대에 들어서며 노동운동은 크게 활성화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업과 집회를 통해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 시기 노동운동은 민주화운동과 결합하면서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었죠. 어영노조라는 비판을 받던 한국노총 역시
당시 이 시기부터 점차 독립성을 강화하며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고요. 1995년에는 현재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설립되었습니다. 862개 노조 42만여 명의 조합원으로 출범하면서 한국노총과 함께 양대 노총 체제를 형성했죠. 1996년부터 1997년 노조는 노동법 개정 반대 총파업에 들어가며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을 요구했고,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에는 구조조정 반대를 위해 투쟁했습니다. 1999년에는 공무원 노조 설립이 추진되었고 2006년에 비로소 공무원 노조가 합법화되었죠. 2004년에는 노동조합의 주도로 근로시간이 단축되었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 도입되었습니다. 이후 노조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했죠. 확실히 노조는 한국 노동자의 권익을 상승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죠. 한국노동연구원이 조사한 노사관계 국민인식 조사를 보면 약 80%의 사람이 노동조합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노조는 민주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이기주의적 집단이라고 응답한 인구가 대다수였죠. 재밌는 건 동시에 90%의 사람이 노조는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즉 노조는 필요하지만 지금 노조는 믿기 힘들다는 말이죠.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노조는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사업이 망하고 정리해고의 대기업까지 파산하던 시기, 대기업 노동자들과 노조의 지도부는 현상 유지와 자신들 이익에 급급했죠. 당시 이런 행태를 취한 것은 욕하기는 힘든 부분입니다. 문제는 이게 지속되었다는 것이죠. 한국 노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주로 개별 기업 단위로 조직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유럽이나 미국은 산업별, 직종별로 노조를 조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현대차 노조나 삼성전자 노조처럼 특정 기업 내에서만 활동하는 노조가 더욱 활성화되어 있는 것이죠. 이러한 구조의 노조는 개별 기업 단위로 교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산업 전반의 노동 조건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당연히 정책 수립과 제도화를 위한 사회적 대화에도 한계가 있고요. 결국 노조는 근로자의 이익과 권리를 추구한다며 활동하지만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와닿지 않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구성된 노조와 노조 지도부는 결국 자신들의 이익을 가장 크게 대변할 수밖에 없죠. 대기업 정규직 노조는 강한 협상력을 가지지만 중소기업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상대적으로 보호받지도 못하고요. 즉 대부분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가 아닌 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조를 이기적인 집단이라 여기는 것은 노조의 힘이 정작 진짜 필요한 비정규직과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기업 입장에서도 편하죠. 협상을 할 때 다수의 권익을 모두 챙겨줄 필요 없이 대기업에 소속된 노조원들 그리고 노조 간부만 챙겨주면 협상이 되니까요. 정치적 영향력도 큰 편이기 때문에 때때로 노동자의 권익보다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는 곧 노조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노조는 국가에서 헌법으로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조가 없다면 개별 노동자가 기업과 맞서 싸우기란 쉽지 않죠. 특별한 사회 구조가 아니라면 필요한 존재입니다. 지금 사회생활을 하면서 당연하게 받고 있는 것들도 시대의 변화와 함께 노조들의 노력이 큰 영향을 끼쳤죠. 하지만 노조가 제대로 올바르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필히 이익이 아닌 노동자의 권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노조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다면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는 것은 더 힘들어지니까요. 노조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